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대추는 가장 기본적인 당분과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의 보고가 될 수 있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대추만 드시는 것보다는 대추하고 를 함께 드시면 지방간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 대추는 과거부터 친숙한 음식이잖아요. 속담 같은 격언도 굉장히 많아요. 대추를 보고 먹지 않으면 늙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대추 한 알이면 양반들의 아침 해장, 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건강에 도움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사하고 결혼식하고 두 가지에 동시에 사용되는 음식은 대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사에서도 조율 이시 해가지고 첫 번째가 대추거든요. 붉기도 하고 속에 씨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왼쪽 맨 첫 번째 음식을 대추로 놓고요. 결혼식에서도 마지막 패백 같은 거 할 때 대추를 이렇게 신부 치마에 던져주기도 하고 신랑이랑 입으로 같이 깨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대추가 응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추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대추 나무가 생명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건강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추가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이유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추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데요.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속을 편안하게 하고 오장육부를 이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본초 강목에도 소화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돕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 만큼 한의학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추의 효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의사로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단맛하고 이완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단맛은 뭐냐면, 예전에는 대추가 영양 있는 음식들이 없었잖아요. 특히나 단맛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추는 보익약에 속하는 보약이에요. 마른 사람들이 살을 찌게 하고 소화력을 높이고 힘이 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당분과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의 보고가 될 수 있고, 대추의 효과는 뭐가 있냐면 단단하고 긴장한 것을 부드럽게 해요. 폐가 긴장하면 기침을 하니까 대추가 기침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위장에 막혀 있는 것도 풀어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긴장한 것을 풀어주거든요.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추의 효능 첫 번째는 소화기를 튼튼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 대추의 효능에도 항상 효능과 부작용이 있어요. 마른 사람한테는 무척 좋아요. 대추의 단맛과 촉촉한 것이 내려가서 속이 쓰린 사람들을 부드럽게 발라줘요. 그리고 대추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장운동을 돕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운이 없어서 입맛이 없고 뭘 먹어도 피로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의 소화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대추는 달고 진액이 많아서 습담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뚱뚱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살이 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습담은 뭐냐면 몸에 가래 같은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가래는 이제 객담이고 몸 속에 안 좋은 물질들이 쌓여서 지방처럼 뚱뚱하게도 하고 순환을 안 좋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한의학적으로 습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마른 사람에겐 들어가면 살을 찌게 하지만 뚱뚱한 사람한테는 덜 좋기 때문에 대추는 마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대추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약의 한 종류의 이제 대추가 들어가는데, 드시게 되면 면역력도 높이고 기초 체온도 조금 올리고 추위 타는 분들에게는 몸도 따뜻하게 하고, 여성분들 아랫배 차서 생리통 있고 이런 분들도 편해질 수 있고요. 또 손발이 찬 분들에게도 대추가 도움이 돼요. 특히 마른 분들 얼굴 창백하고 빈혈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대추의 효능 세 번째는 사포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포닌이라는 물질은 대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삼에도 있고 도라지에도 있고 홍삼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음식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추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요. 신체 각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순환을 돕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에는 심신 안정과 불면인데요. 대추의 단맛이 우리의 마음을 이완시키고 긴장된 것도 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대추차 같은 거 드시면 마음도 편해지고 긴장이 이완이 되고요. 또 숙면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대추에는 칼슘이 있는데요. 이 칼슘은 우리 뇌에 있는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가지고 숙면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대추차가 유용해요. 대추의 마지막 효능은 노화 방지와 항염증 효과이거든요. 대추에는 비타민 C,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같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도움되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특히나 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사과보다도 많고 귤보다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비타민 C는 염증들을 잡아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대추는 또 진액 생성을 좋게 하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 안면 홍조가 있거나 신체 부위가 건조해지거나 할 때 대추를 드시면 피부도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항산화 적용을 하잖아요. 항산화는 몸에 있는 여러 활성산소들이 노화를 일으키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인데 대추에도 도움되는 물질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염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불면이나 신경이 과민한 것을 이완시키고 짜증이나 화병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신체적으로는 최근에 지방간 같은 것에도 대추가 도움이 된다고 나오는데, 대추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서 간의 기능을 높여주고요. 폴리페놀과 사이클릭 AMP 같은 성분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대추 드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오래 끓여야지 이게 터지면서 속에 있는 게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추 씨앗도 좋은 성분들을 담고 있어요. 대추를 끓이거나 삶거나 하실 때는 찢어가지고 씨앗이라든지 과육에서 나올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빠른 시간에 용출이 되니까 꼭 찢어서 끓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생대추도 여러 종류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빈속이나 잘못 드시면 배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한약으로 쓸 때는 대추를 대부분 말려 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관하기도 용이하고요. 당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기에도 좋고요. 또 하나는 같은 무게로 달았을 때 생대추에 비해서 마른 대추가 부피는 작아지지만 거기에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어서 같은 무게를 처방하거나 끓였을 때 마른 대추가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추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간에 있는 염증 세포들을 잡아서 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간에서 합성되는 지방을 좀 방해해 가지고요, 지방간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추만 드시는 것보다는 양파에는 퀘르세틴하고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대추하고 양파를 함께 드시면 지방간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 양파 반 개에 대추 한 15개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물 1리터나 1.5리터 정도로 해서 한 30분 이상 팔팔 끓이다가 불 줄이고 한 20분 정도로 끓인 물을 종이컵 100cc 정도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좋고요. 특히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좀 신경 과민해서 잠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한 30분 전쯤에 드시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추와 함께 먹으면 도움되는 음식들이, 첫 번째로 지방간에는 양파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들 드세요. 생강하고 대추가 반대 성질이 있거든요. 대추는 마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생강은 통통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요. 두 개가 합쳐지면 궁합이 딱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드실 때 마른 분들은 대추양을 좀 늘리고 생강량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생강이 혈액순환도 돕고 소화도 돕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생강의 효과와 함께 더 극대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손발이 더 차고 냉한 분들은 계피를 살짝 넣어서 대추 1, 생강 1, 계피는 한 3분의 1 정도 넣어가지고 손발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추위 타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대추, 인삼도 좋은 조합이거든요. 인삼의 효과가 피로도 풀고 면역력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는 반면 인삼 약성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그걸 대추에 단맛이 살짝 중화하면서 맛도 좋게 하고 인삼의 효능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피로하신 분들, 면역력 떨어지신 분들은 대추, 인삼도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기에 도라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도라지의 효과는 거담 배농이에요. 담을 삭히고 농을 배출시키니까 대추, 도라지, 생강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오래된 감기라든지 가래 많이 나오고 기관지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다 이렇게 들어도 나는 뭐랑 먹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다 섞으셔도 괜찮아요. 대추, 생강, 계피, 인삼, 도라지 이거 다 넣고 드셔도 괜찮은데 다만 양을 조금씩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진하고 걸쭉하지 않게 자주자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추는 기본적으로는 마른 사람에게는 누가 드셔도 정말 괜찮아요. 그렇지만 뚱뚱하신 분들, 몸에 뭔가 남는 분들 드시면 대추는 덜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GI 지수가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이 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추는 아무래도 달다 보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환자분들한테 대추를 처방할 때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추를 빼고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추는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대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고 음식들이나 잘못 먹어서 식중독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설사가 있는 분들도 설사를 더 강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추 한 알이지만 잘 모르실 때는 주변에 한의사들이나 한번 물어보고 조언을 받아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굳이 대추를 드시고 싶다면 생강량을 9, 대추를 1 이 정도 비율로 드시면 당뇨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대추를 아예 안 드시는 것을 권하고 몸에 맞는 분들은 마르고 건조하고 예민하고 과민하고 긴장하고 이런 분들 특히나 얼굴 하얗고 힘 없고 추위 많이 타고 약해 보이고 손발 차고 이런 분들은 대추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추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추를 많이 드시면 젊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보약이 과로하고 신경 많이 쓰고 이런 분들 아니면 음식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건강식품이든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좋잖아요. 대추는 연세 드신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피부도 젊게 하고 촉촉하게 하고 건조해지는 것도 덜 건조하게 하고 기력을 올려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추를 옛날부터 동양권에서는 임금에 비유를 했습니다. 임금님들이 그 자주색 옷을 입잖아요. 씨앗이 하나여가지고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에도 대추에 좋은 효능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추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안 좋은 느낌이 나거나 몸이 가렵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러면 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고 대추도 챙겨서 드시면 좋겠고 대추 하나만 드시는 것보다 생강이나 계피나 도라지 같은 것들을 같이 응용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오랫동안 드시면 아무리 좋아도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섞어서 드시다 보면 약성은 조금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부작용은 훨씬 덜하기 때문에 섞어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 지혜롭게 우리가 먹다 보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대추 한번 잘 생각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먹고 말하고 쳐다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신경에 의한 작용인데요. 내가 신경을 안 쓰고 저절로 움직이는 신경이 있어요. 이걸 갖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은 무엇을 조절하냐면 숨 쉬는 거, 또 맥박 뛰는 거, 소화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요. 자율신경에는 크게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두 개가 균형을 잡아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두 개의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되면 자율신경 이상증 또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가 걸렸을 때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통부터 어지러움,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거, 그리고 혀 통증, 입마름,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리고 숨가쁘고 소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원인이 없어요. 숨이 갑갑해서 폐를 검사했는데 폐는 정상이고, 심장이 막 뛰는 것 같아서 검사를 했는데 심장은 정상이라고 나와요. 집에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꾀병처럼 느껴질 수 있고, 환자분만 고통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가 익숙도 하지만 무서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역할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에는 크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의 역할은 뭐냐면 강도와 교감한다. 무슨 얘기냐면, 강도를 우리가 걸어가다 딱 만났을 때 확 긴장이 되면서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동공은 확대되고 숨은 가빠지고 땀은 삐질삐질 나고, 이런 상황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 교감신경은 언제 항진이 되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고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점심 먹고 식곤증 오는 것처럼 꾸벅꾸벅 하거나 바람이 살살 부는 야외에서 구름을 쳐다볼 때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릴렉스 되게 하는 그 신경이 이제 부교감신경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요. 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병 같은 게 있어서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못 따라가면서 편차가 벌어지는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라고 하거든요. 자율신경의 역할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서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가 관여해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화학적인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신체적인 건 과로를 하거나 밤새거나 해가지고 피곤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신체적인 거고요. 정신적인 거는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나 화가 났거나 신경을 계속 쓰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고, 세 번째로 화학적인 거는 우리가 약 같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수면제를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것이고, 커피 한 잔만 먹어도 가슴이 뛰기도 하고 각성도 되고 하니까 화학적인 걸로도 자율신경이 움직이게 되는데,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자율신경 실조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스트레스에 무척 취약한데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이 위험하다는 상태로 계속 인지를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긴장을 하고 불안을 하고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잠 같은 거 못 자고, 이렇게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이것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뭔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부교감신경은 또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율신경 실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병이 되도록 놔두는 거랑 똑같아요. 맥박도 빨라지고 또 혈액순환은 저해되고 뇌로 가는 혈류들도 떨어지게 되고요. 뇌에서 또 호르몬이나 여러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을 내보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리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요. 또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기력이 저하되고 힘이 없어져요. 멜라토닌 같은 게 또 안 나오게 되면 불면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죠. 자율신경 실조가 2차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안 좋게 만듭니다.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나 조절 능력, 그리고 면역력, 혈류량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휴식을 해도 회복이 안 되고 지나면서 암이라든지 다른 큰 증상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공격하는 습관 크게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가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이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대사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보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대부분 일도 많고 또 늦게 잘 수밖에 없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일단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영양 있게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피로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게 되는데, 불규칙한 습관들이 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고 자극적인 음식들 먹고 술 드시고 흡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들이 망가지게 되면 이걸로부터 스트레스가 커지고 면역력은 저하되고 혈액순환 같은 것들은 안 되고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자가 면역 질환이나 증상들이 있을 때 증상들도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자율신경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에 도움되는 음식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맛이 달아요. 그 단맛이 한의학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긴장하고 단단하고 굳어있는 것을 대추의 단맛으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대추에는 사포닌하고 스피노신이 있는데요. 불면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감맥대조탕이라는 게 있어요. 감초하고 통밀하고 대추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히스테리가 심하고 짜증이 있는데도 쓰고 화병에도 쓰고요. 불면에도 이게 도움이 돼요. 대추가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추에는 또 칼슘이 있는데 뇌에 있는 멜라토닌을 합성하게 하는 역할을 또 해서 숙면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대추차 한 잔을 드시면 마음도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면서 몸이나 마음까지 굳어있고 긴장한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대추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가 있는데요. 세로토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나는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은 자율신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감신경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진이 되면 눈동자가 커지고 두근두근거리면서 땀도 나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세로토닌이 나와서 긴장된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이 바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트립토판으로 인해서 세로토닌의 양을 보충할 수가 있고 교감신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에는 가바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가바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요, 뇌에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해요. 뇌혈관과 신경을 안정시켜서 혈류를 보충하거나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뇌와 척수에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줄기 때문에 이 가바를 보충하려면 음식으로부터 먹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토마토 하나에는 필요량의 가바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하니까 토마토를 잘 챙겨 드시면 자율신경 실조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같은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이게 항산화 작용도 하고 노화도 방지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추와 바나나, 토마토는 사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도 있고 잘 챙겨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꾸준히 챙겨 드시면 자율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 첫 번째는 카페인인데요. 커피 드셔보면 아시잖아요. 일을 하거나 잠 깨려고 두세 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첫 번째로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나 심지어는 벌렁벌렁 거린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혈압이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눈이 충혈되고 입도 마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된 증상입니다. 자주 마시게 되면 교감신경이 늘 항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처럼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한 잔이나 반 잔만 먹어도 각성 효과가 있지만, 카페인이라는 것이 자주 드시게 되면 익숙해지고 저항성이 생기면서 많이 드셔야 또 효과도 나타나고 교감신경이 늘상 항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카페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나 녹차나 홍차 이런 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콜라에도 들어있으니까 특히나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술을 드시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이런 느낌처럼 잠이 잘 오기도 하고 하는데, 과해지면 이 상황에서 술도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술도 자율신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공 첨가물이나 합성 색소,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도 자율신경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나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교감신경을 항진이 되게 되고요, 자극적인 거, 아주 맵거나 짠거나 이런 음식들을 먹게 돼도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식품이나 친환경적인 거, 자극이 없고 부드럽고 영양 있는 음식을 드시면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분 명상하기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에 열심히 살잖아요. 그때는 교감신경이 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신경을 쓰게 돼요. 근데 자려면 교감신경이 살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떠야 우리가 깊은 잠을 자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정도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의 일과를 마무리한다, 이러한 행위나 의식 같은 걸로 잠시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계시거나 차분하고 안정적인 음악을 듣거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이나 경전 같은 것들을 한 5분 10분 읽으면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가라앉히는 것이 자율신경에 도움이 되는 습관 첫 번째고요. 잘 때를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기상시에는 밤 사이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서 잠을 잤던 것을 다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깨어나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 안을 물로 가글을 한 다음에 따뜻한 물 한 2잔 정도를 마시게 되면 밤 사이에 소비됐던 수분들을 보충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장이나 위장도 수분이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고 세포들도 천천히 수분을 먹으면서 깨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따뜻한 물 2잔 눈 뜨자마자 드시는 것이 자율신경 실조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정도,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운동은 가볍게 해주면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율신경 실조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되는 아침 습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30분 일찍 일어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되고 아침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하루를 계획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천천히 아침을 준비하면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서서히 깨어나면서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쁘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덜 긴장하고 덜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뜨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요. 기지개 한 번 켤 거 한 3번 정도 켜주시고, 발끝 부딪히기라고 있어요. 누운 상태에서 탁탁탁탁탁 발끝을 부딪히면 신경도 깨어나고 경락들도 회복이 되면서 혈액순환도 되고요. 몸이 서서히 잘 깨어나요. 세 번째는 커튼을 젖히면서 햇볕을 보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자율신경을 조절해 주니까 햇볕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침 식사예요. 자율신경 이야기를 할 땐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영양이 있는 걸로 먹어줌으로써 하루를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의 호흡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긴장하고 떨리고 할 때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고 편해지는 거랑 같은 원리일 수도 있는데, 호흡을 하고 들여 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요. 보통 한 3초 정도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2배, 6초 정도를 하면서 내쉬는 것들을 하루에 10회 정도 그냥 수시로, 또는 긴장될 때, 짜증날 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운동이 자율신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잘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고강도 운동들 있잖아요. 너무 세게 달리기를 한다든지 무거운 무게를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천천히 자기 중량에 맞게 이 텀을 두고 연습해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갑작스레
거에 욕심내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이 아니고 일이 돼가지고 몸을 피로하게 하고 과로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가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면 좋고요. 중년 이후에는 운동을 할 때도 조금만 욕심 내려놓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예방법부터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해서는 안 될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여러 개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딱 하라고 하면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사실 규칙적인 습관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TV 프로가 재밌는 거 있을 때 늦게까지 보게 되고 오늘 일요일이라고 해서 늦게까지 잠자고 밥 먹을 때 또 자극적인 거 먹고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게 또 교감신경 항진을 일으켜서 자율신경 실조에 이르게 만들거든요. 규칙적인 습관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율신경 실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 보면 저 친구 안 아플 것 같은데 맨날 뭐가 아프다 그러고 검사에도 잘 나오지 않고 어지럽거나 혀가 아프다거나 이런 희한한 증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두지 마시고요. 자율신경 균형 검사라고 해서 자율신경을 알아보는 검사법도 있고 자율신경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한 번쯤은 병원 가셔서 자율신경 상태도 한번 체크해보고 필요한 치료나 처방을 받으시면 오랫동안 아팠던 불편한 증상들이 의외로 또 잘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